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를 곧 폐지할 거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죠. 못할 거라나 봐요. 일본 은행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정시가 저렇게 화랑이 됐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버블의 조짐이 보인다 이거예요. 버블 때도 그랬어요. 꺼지기 전까지는 다 긍정적인 글로 도배가 됐죠. 과거에 버블 때 주가가 어땠습니까? 엄청났죠? 부동산 어땠습니까? 엄청났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퍽 꺼지고 나서 그냥 곤두박질 쳤죠. 지금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실상은 나는 그때 버블 때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면은 일반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좋아져야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주가가. 오히려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게 몇 가지 얘기를 들면요. 근본적으로 엔저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외부에서 보면 달러를 가지고 일본 주가 살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싸진 거잖아요. 20, 30% 싸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105엔, 110엔 하던 게 거의 150엔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싸게 보이는 거예요. 달러로 살려면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 정부가 주가를 계속 부양시켜요. 일본 은행이 주가를 엄청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은행의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주식은요, 올라갔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은 이게 진폭이 굉장히 심한데 일본은행이 가격 변동이 심한 것은 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게 위배되는 거예요. 은행은 이걸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 변동이 격심한 거는. 그런데 산 이유가 뭐냐? 아베 총리 시절에 주식을 띄우려고 의도적으로 금융 완화 정책을 폈잖아요. 그때 돈을 엄청 찍어내면서 그 돈들이 주식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식은 올라온 거죠. 지금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 관련 금융 계통에서 사는 주식이 12% 가까이 돼요. 일본 전체 주식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떨어지지 못하게 계속 부양을 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식이 항상 그냥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해온 게 일본은 30년 가까이 GDP의 한 14배, 지금 15배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의 통화량을 찍어냈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통화를 많이 찍어냈다 해도요, 30년 가까이 2.5배 정도 찍어냈다가 최근에 어때요? 달러를 마구 걷어들이잖아요.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물가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시중에 풀린 달러는 미국 GDP의 2.5배까지 안 될 수도, 한 2배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에 비해서 일본은 어떻게? 15배 가까이 찍어냈다는 거예요. 엔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달러는 2배 찍어냈는데 15배 가까이 찍어냈으면 엔저가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찍어낸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워렌 버핏이 일본 주식을 사서 전 세계에 일본 주식이 좋은가 보다 하고 많은 외국의 투자가들이 워렌 버핏을 따라 일본 주식을 샀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많이 들어왔어요. 워렌 버핏은 그때 투자한 이유가 뭐냐니까 엔저가 되니까 대기업은 살판 났잖아요. 수출하는 가격이 떨어지죠. 그 다음 물건을 팔면은 과거에는 1달러에 120엔이었던 것이 지금은 150엔 가까이 되면은 15%, 20% 가까이 업적이 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국내에 들어오면 엔화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잘 된 거죠. 이익이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식에 반영이 되는 거죠. 주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소수의 대기업, 수출 기업에게 투자를 했으니까 명백히 이거는 돈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그게 많이 들어갔고 또 하나가 최근에는 뭐냐니까 소액 주주 주식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과거에는 1000주 이상을 사야 된다든가 그런 규제가 있었고 얼마 정도 이익이 남으면 세금이 막 매겨지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규제들이 왕창 풀렸어요. 그러면서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됐겠죠. 예를 들어서 장롱 속에 있던 돈들이 주식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거기 이익 남겨도 세금 많이 안 뜯어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한 주도 살 수 있게 했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오랫동안 가져도 세금 규제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주어지니까 장롱 속에 있던 돈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주식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PBR이라고 들어봤죠. 자기 자산을 1로 보면은 그 1보다 주식 가격이 낮을 경우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1이 되도록 주식을 사라. 사서라도 1 이상으로 만들어라. 이 정책이 주식 가격을 올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많은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엄청나게 샀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주식으로 다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주식 가격이 안 오르겠어요? 일본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수출이 많이 돼서 경제가 살아나서 주식이 오른 게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요거 잘못하면은 거품이 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아주 놀라운 움직임이 하나가 뭐냐?
중국의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중국 주식 팔고 일본 주식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 주식이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되거든요.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팔아제껴 버리고 일본 주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상장한 그 기업 자체의 재무 구조가 견실해가지고 주식이 올라서 활성화됐을 때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 일본의 이 정도의 주식의 활용이 오려면 6 내지 7% 정도의 경제 성장이 왔을 때에 지금 현재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지금 경제 성장이 전년 대비 1.5%가 그래요. 전년도가 별로 안 좋았어요. 팬데믹 영향이 남아있어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1.5% 좋아진 거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무언가 버블의 조짐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아까 말했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워렌 버핏 같이 외국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소액 투자 규제 풀었던 거 있죠. 이걸로 내가 장롱속에 있던 돈들이 엄청나게 빠져나와서 지금 주식으로 들어간다 했다. 일본 정부가 원했던 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다 이 돈이 외국 주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60, 70%가 미국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엔을 팔고 달러를 사잖아요. 이것 때문에 엔저로 가게 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 어떻게 엔고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를 곧 폐지할 거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죠. 못할 거라나 봐요. 일본 은행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엔화 너무 갑작스럽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해요. 그 아주 일본적인 그 언어들을 가지고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사기 수준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주식을 그렇게 사놨는데 금리를 올린 순간 주식으로 갔던 돈이 은행으로 들어와요. 그럼 주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의 이자 부담률, 이게 천문학적인 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를 1% 올리는 순간 28조, 29조 정도의 이자 지불해야 된다고 그래요.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 정도 안 돼요. 10조 좀 넘는다 그러는데 그게 10조 넘는다는 얘기가 작년에 나온 얘기예요. 최근에 단기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또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은 자산이 그 정도 안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나는 올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안 올렸잖아요. 엄청나게 그 올리라는 프레셔도 있었고 다들 그쪽으로 갈 거라고 시장이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올리잖아요. 왜 안 올리겠어요? 안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안 올리는 거죠. 근데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은. 올리는 순간 수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근데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들이요. 특히 이런 얘기겠습니다. 대기업하고 누구하고 밀접하겠어요? 자민당 정권하고 밀접하겠죠. 자민당 정권에서 보수 우익 세력들은 대기업들로부터 선거 자금이나 돈을 어떤 형태로든 받겠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비리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어쨌든 돈이 나오는 데는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대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베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금리 못 올리겠어요. 돈 마구 풀으라고 그래요. 그 아베파 의원들이 금리 올리는 걸 쌍눈을 켜고서 감시를 해요. 못 올리게.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자민당 아베파들이 죽을 쓰고 있잖아요. 어떤 정치 헌금, 정치 자금 이런 문제 때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자율성이 조금 더 증가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대기업하고 밀접하지 일반 국민들하고 밀접하지가 않아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겠어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겠어요? 그럼 대기업은 지금이 살판 났는데 왜 금리 올리냐고. 절대 못 올리게 하죠. 일단은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엔저가 계속되면은 수입 물가가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은 그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중소기업들이 수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을 때 가격을 전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임금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대기업은 많이 올리면 한 7%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어림도 없어요. 지금 중소기업이 그래도 어쨌든 한 70%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볼 때는 최소한 3.6%는 올려야지 이 물가 올라간 걸 상쇄하면서 임금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3.6% 올릴 만한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2% 올린다. 그럼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인 거죠. 지금 이게 2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되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시가 저렇게 활용이 됐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엄청나게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지금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해외에서 많이 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해외 주식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돈 벌면은 누가 가져갑니까? 해외에서 다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그 기업들에게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이 좀 원활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기술을 혁신하거나 투자를 더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거나 그렇게 해서 기업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거의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업의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별로 못 올려주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건이 안 팔리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지금 악순환되고 있어요. 다수 일반 국민들이 계속 가난해져 가는데 그걸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정치가 선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뭐 형편없는 이유가 인기가 없는 거죠. 엔저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가난해져 가는 거 아니냐. 처음에 저기 총리 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임금을 배정한다 그래. 배로 올려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요. 배정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있으니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꼭지 놀죠. 최근에 물가가 엄청 가파르게 올랐다가 조금 이제 주춤했어요. 왜냐? 그게 이제 수입 물가가 좀 떨어지니까. 에너지 가격도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식량 가격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물가가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가가 예를 들어서 2% 이상을 계속 가야지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겠다 이랬거든요. 중앙은행에서. 근데 지금 그게 또 안 되면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 안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해제 안 할 것 같아요. 4월까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일본은행이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니까 디플레이션을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지금 돈을 마구 찍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요. 노동자들 구매력이 더 떨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금리를 올립니까? 못 올리는 거죠. 정시가 어쨌든 올라가니까, 수치가 올라가니까. 단순히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많은 돈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잘 활용을 해서 일본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혁신도 좀 하고 그런 기회는 이제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잘 기회를 살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잘 해내면 괜찮은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돈을 엄청 그렇게 찍어내면서 얼마든지 돈을 갖다 쓰라고 했는데도 안 했잖아요. 정시에 돈이 들어온다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품이다고 나는 보는 거죠. 거품이라는 게 뭐냐? 싹 들어왔다 어느 날 한꺼번에 싹 빠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 해외에서 많이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거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유동적인 게 중국에서 돈이 쫙 빠져들어가지고 일본에 부동산도 많이 사고 주식도 많이 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예요. 벌침 한 방울 푹 찔러버리면 푹 꺼지는 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판단은 사쿠라가 필 때쯤이면은 한가름이 날 거다. 이게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버블 때도 그랬어요. 꺼지기 전까지는 다 긍정적인 글로 도배가 됐죠. 꺼지고 나자 다들 기겁을 했잖아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기사라는 게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쓰는 기사도 되게 많아요. 나는 내가 볼 때 한국에도 이제 경제지 같은 데 보면은 애나 사라고 계속 독려를 하는 것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지금 뭐 애나는 오를 수밖에 없다. 너무 떨어졌다. 그런 논리를 보고 있으면은 거래가 있어야지 자기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보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40엔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8엔, 지금 49엔, 50엔을 놓고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는 나오더라고. 그럼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한국은 사실 디스카운트 된 부분이 많아요. 옛날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정시장이 좀 더 정의로워지고 좀 더 선진화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있어요. 주가 조작하는 이런 일들이 아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는 어떤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믿고 여기 주식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은 주식시장이 해외에서 볼 때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은 정부가 정권 문제에서 좀 더 개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한국은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탄탄해요. 생산성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왜 지금 어려우냐?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 세계의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수출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놔도 사줄 사람이 형편이 나쁘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거예요. 이게 세계 경제라는 거는 출렁출렁 하는데 물결이 있다 본다면은 좋아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좋아질 때는 수출을 쫙 하면은 그때 또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펀디멘탈이 괜찮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도 돼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반도체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과거에는 석유가 전 세계의 핵심적인 자원이었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는 반도체가 핵심적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 법석을 떨며 공장을 엄청 짓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열 몇 개를 짓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뭐 한다고 그러죠. 유럽도 엄청나게 한 열 몇 개는 짓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겠어요? 앞으로 반도체가 엄청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미 공장도 견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몇백 조 투자한다 그러고, 이게 한마디로 한국은 반도체가 앞으로 핵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있죠.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여기도 엄청나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펀디멘털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조선업은 또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조선업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LNG선이라든가 요즘 뭐 암모니아 뭐 운반선 같은 거 이런 건 고퀄리티, 고부가가치 이런 배들은 한국이 거의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펀디멘털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산업은 막강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수출, 그 따라가는 수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산업이 우리는 펀디멘털이 탄탄하다는 거죠. 물론 일본도 이제 아날로그 제품들은 굉장히 훌륭해요. 중소기업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그런 아날로그 제품들은 아직도 훌륭해요. 그렇긴 한데 굵직굵직하게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어떤 요소들은 일본은 거의 없어요. 우리한테 다 밀렸죠. 철강 같은 것도 밀렸고 뭐 안 밀린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전자 제품 전 세계를 압도하잖아요. 삼성, LG 전자 제품이. 일본이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는데 일본은. 큼직큼직하게 전 세계를 상대로 기술력을 갖고 장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는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서 앞으로 갈수록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는 봐요. 디지털은 뭐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하고는 좀 다르다. 다만 규모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인 문제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국가 규모는 축소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아일랜드 같은 데 보면은 영국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지금은 영국 2배, 3배 잘 살잖아요. 7만, 8만 불이라고 하잖아요. 순식간에 그렇게 된 게 뭐냐? IT 관련, 디지털 관련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아날로그 사회와 디지털 사회와 다른 게 뭐냐니까, 디지털은 부가가치가 2배, 10배, 100배, 10,000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AI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날 것 같죠? 근데 여기 한국은 나름대로 크게 지분을 갖고 있다는 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는 규모 면에서는 뭐 일본하고 비교해서 많이 적긴 하지만 펀디멘털 자체는 탄탄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전 세계 플라이 체인이 많이 좀 더 복원이 되고 전 세계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됐을 때 충분히 그때 급팽창할 가능성도 있다. 나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일본 민족은 도대체 이 사기꾼들이 집단들인가 할 정도로 전 세계를 상대로 30몇 년 동안 사기를 쳐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한국인들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본 사회는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해요. 화장 지우고 나면은 속은 전혀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국가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는요, 기업들이 뭘 숨기고 속이고 그동안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해온 것들이 꽤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옛날에 일본 유학했을 때 90년대 초 중반, 그때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과 정직과 한마디로 치밀하고 정밀하고 하여튼 온갖 긍정적인 요소는 다 갖다 붙였어요. 일본인들의 기업 마인드라든가 일본인들의 그 모노주꾸리 대단하다. 장인 정신이 엄청나다. 그렇게 내가 알고 유학을 했어요. 10년 동안. 그때는 사실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내가 유학을 거의 마쳐갈 무렵쯤에 어떤 은행 하나가 도산하면서 그 은행의 대표가 사장하고 셋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90도 깎듯이 사죄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막 사죄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기업이 있구나. 굉장히 그때 신선했어요. 왜냐, 일본에 항상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런 기업들만 있는데 이게 망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 90도 각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고개 숙여 사죄를 하는 그런 기업의 오너들이요. 아니면 사장단 대표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와서는 어떤 거냐 하니까 주로 속였던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게 또 이제 많이 나오죠. 이걸 보면서 내가 유학할 때 그때 일본 사람이 대체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일본 민족은 대단하다. 정직하고 뭔가 착실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그런데 한국은 날렘공사하고 빨리빨리 하면서 완전히 대충하고 사기가 많고 거의 그런 식의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요즘 와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한일 역전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은 나름대로 그렇게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현대 같은 것도 보면은 자동차가 옛날에는 뭐 일본 자동차하고 비교조차도 안 됐는데 요즘은 전 세계에서 거의 도요타를 뒤쫓아갈 만큼 이제 그렇게까지 급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본은 지금 도요타 오늘 얘기를 하는 게 도요타인데 도요타 이꼬르 일본이란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건 도요타 하나라고요. 소니도 망했죠. 미쯔비시 뭐 웬간한 건 다 망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도요타였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잖아요. 30몇 년 동안 사기를 쳐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본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요즘 일본을 보고 있으면은 과거에 일본인들이 했던 일본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고 일본 민족은 대단하고 그랬던 것들이 얼마나 흑우며 그게 비해서 한국에 대해서 폄하하고 굉장히 안 좋게 평가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역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도요타가 그 정도면은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했냐?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된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걸 이제 한번 봐야겠죠.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뭘 해도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버블 때. 왜 버블이 있었느냐? 플라자 합의가 큰 역할을 했다 그랬죠. 플라자 합의 때 엔화 가치가 짧은 기간, 그 2년 상관에 2배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간한 기업들은 전부 다 기업 성적이 좋을 수밖에 해요. 갑자기 엔화가 확 뛰었으니까 달러로 치면은 급성장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수출 기업들이 좀 힘들었겠죠. 수출 가격이 뛰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수출 기업이 과거에는 좀 많았었지만 지금은 수출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웬간한 기업들은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서 인건비가 싸고 생산비가 적게 드는 동남아나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 다 갔었단 말이에요.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게 일본이 잘해서 잘 되는 걸로 알았죠. 일본의 생산성은요, G7에서는 가장 하위고 G20에서도 하위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노동 생산력이 26위, 그게 거의 30년 가까이 변함이 없어요. 통계치를 보면은. 그러면 뭘 말하느냐? 일본이 90년대 그렇게 버블 경제로 좋았을 때는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거의 통계치를 보면. 신기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서. 이때가 버블이었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고 거품이 이렇게 형성돼서 커진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본이 그 당시에 대단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는 허상을 보고서 일본이 대단했다고 보는 걸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침 하나 딱 찔러버리면 거품이 벅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나 그때 잘 나갔을 때 노동 생산성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24위에서 26위 깔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모든 게 잘 나가니까 무리를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목표치는 어느 정도 잡았는데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꽤 힘든 거예요.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참 어려운데 경영진에서는 우리 군대식으로 까라면 까 이거죠. 그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해 이렇게 막 밀어붙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현장에 있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황이 안 좋은데 목표치 달성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법이 나오겠죠. 부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기업이라는 건 조금씩 성장을 해야지 기업 내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30년 전보다도 임금이 더 내려갔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한국은 3배로 올라갔고 미국만 해도 2점 몇 배.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9% 10% 내려온 통계치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각 기업마다 각 공장에서 목표치 달성 연초에 세우겠죠. 근데 매번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노력이 부족하다. 좀 더 열심히 일본말로 간발이 마셔 하면서 힘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정신력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경영진과 실무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애매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경영진에서 이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겠어요?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럼 결국 그건 뭐냐? 일본의 경영진도 사실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 달성을 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기도 들어가는 거고, 조작도 들어가는 거고, 온갖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거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만들어낸 기업 문화적인 측면도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의 잘못이 아니고 어느 한 실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 문화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라고 나는 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30몇 년은 이렇게 안 밝혀졌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회 전체가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알고도 기사화하지 않거나 내려버리거나. 사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현재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얘기하자면은. 일본에서 웬간하면은 회장이 나와서 사죄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뭐 사장단에서 하거나 아니면 실무자 측에서 하거나 뭐 아니면은 가볍게 뭐 넘어가거나
아니면 뭉개거나. 이번에 이거는 워낙 이제 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쇼킹한 하나의 뉴스였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봐요. 자민당의 하야시 간사장도 일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일본 기업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소위 말하는 일본의 그 모노즈쿠리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그 모노즈쿠리는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고 뭔가 하나 철저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고 빈틈없이 한다. 이런 게 이제 일본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지금 도요타조차도 저러면은 그동안에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민족은 도대체 이 사기꾼들의 집단들인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크게 공론화되지 않는 이유는 언론들이 그걸 크게 안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본 언론을 비판하면 우리나라는 더하다고 반드시 댓글이 나오니까 내가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요즘은 언론들의 그 어떤 글들을 보면은 저널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죠.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자동차라는 거는 사는 대수는 딱 정해져 있을 텐데 누구를 더 많이 파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신뢰를 계속 주는 그 신뢰 경영 이걸 계속 밀고 나가고 기술의 경영 그래서 현대가 기아가 요즘 급부상하는 이유가 그게 철저하다고 느껴지죠.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뭐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 도요타는 대단하다. 그렇게 신화적으로 얘기할 만큼 과연 좋은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의문이 가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가. 실제로 문제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이거는 완벽하게 사기예요. 이렇게 경영을 해온 기업에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신뢰감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현대, 기아,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도요타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반짝하는 게 뭐냐니까 하이브리드 차예요. 최근에 전기 자동차가 약간 주춤하면서 전기 자동차가 막 치고 올라갈 때는 도요타는 이제 모자랐다. 곧 망한다. 순위가 떨어지고 축소되고 도요타가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제대로 변신을 못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데미지가 나올 거라고 본 거죠. 35년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는 아예 생산도 안 하고 사지도 안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남은 게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전기 자동차로 변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많은 웨이트를 둬서 EV6라든가 아이오닉5 현대자동차 같은 아이오닉5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기아 같은 경우는 EV6 이게 전 세계에서 상을 휩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현대나 기아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변신을 잘 했단 말이에요. 자, 한국이 발빠르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도 변신이 아주 발빠르게 했고요.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의 변신도 이렇게 발빠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요타는 전기 자동차의 변신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팬데믹 이후에 뭔가 전기 자동차가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가 아주 쾌속한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게 전기 자동차로 변신 못한 것하고 신뢰 추락과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될 경우에 앞으로 도요타에 상당히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지금 시가총액 52위 정도 돼요.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는 100위 안에 드는 게 그것 한 대밖에 없어요. 일본 내에서 1위죠. 그랬다가 앞으로 뭐 60위, 70위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았잖아요. 그럼 일본의 하나의 마지막 남아있던 자존심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되면은 그동안 사기쳤다.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도요타가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모노즈쿠리의 대표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청 기업들로서 중소기업들이 피라미드 같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타가 무너지면은 일본이 휘청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 다 도산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내연기관에 관련되는 하청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요타가 쉽게 전기차로 넘어가지 못하는 요인도 일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전기자동차 넘어가는 순간 이 하청업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하루아침에 도산 다 하는 거거든요. 도요타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는 데서 저항을 좀 했어요. 전기자동차가 뭐가 좋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그런데 솔직히 전기자동차는 전기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니냐? 전기 생산하는 공장들이 이산화탄소 엄청 산출한다. 그런 논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 논리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요타는 그걸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전기 자동차가 만능은 아니다. 그런 논리를 좀 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지 몰라도 미래 장기적으로 보면요. 전기 자동차로 넘어갈 거는 거의 확실하지 않아요? 내연기관은
내가 볼 때는 전기 자동차한테 이제 밀린다고 봅니다. 전기 자동차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가 좀 부족함 같은 것들이 기술 개발로 인해서 그게 다 극복이 되면서 앞으로는 충전 같은 거 너무 쉽게 될 거고 내연기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토요타는 위기의식이 굉장하다고 나는 봅니다. 뭐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빅모터스라는 중고차 딜러 회사가 일본에서 굉장히 뭐 한 7조 가까이 순이익을 남기는 정도의 큰 규모의 중고차였죠. 일본에서 제일 큰 중고차 딜러 그 차가요. 예를 들어서 차 수리를 맡기잖아요. 수리를 맡겨놓은 차를 드라이버로 긁거나 문을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손상을 입히거나 이걸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 지방이 조그맣게 출발해가지고 그렇게 컸는데 너무나 급성장하니까 저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과다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보험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었다고요. 그 직원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같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중고차에서 또 한 가지 일을 했답니다. 보험업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중고차들에게 보험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그래서 이쪽에 파견 나온 이 사람이 혜택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한테 이익을 보는 회사잖아요. 이게 묘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자기 업적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쪽 편이 된 거죠. 자기 회사의 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본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의 문제가 관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도 이제 긁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적인 게 골프공을 양발에 넣고 그걸로 가지고요 차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박을 맞았다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짓을 5년 가까이 했다 그럽니다. 5년. 그래서 내부에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내부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이게 발각이 됐는데 그 5년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다 입 다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일본의 실체라는 거예요. 일본의.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직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조직 문화라는 게 일본은 개인의 권리보다 개인의 인권보다 조직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조직에서 튀지 않는 거 그걸 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본은. 한문으로 치면 화자예요. 조화로울 화자. 이걸 일본말로 와라 그래요. 와가 일본의 정신을 말합니다. 이 와가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의견을 갖기를 요구를 해요. 동조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이게 굉장히 요즘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동조압력은 어떤 의미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회사 전반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에서 어떤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은 그게 내부 고발 이런 것들은 바로 배신자로 찍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라하찌부라는 말이 있어요. 무라하찌부는 그 마을에서 추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을 전체의 어떤 그 와를 혼란시키는 그런 사람. 이 와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경화된다 얘기하죠. 우경화된다는 얘기는 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꼴대리 이동한다 보면 돼요. 꼴대리 이렇게 이동하면 이 얘기가 그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 자민당 의원인데 과거에는 민주당 의원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나하고 잘 아는 사이라서 한 번은 이제 그분 의원 사무실에 갔는데 자기가 왜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옮겼느냐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산을 두 개 그래요. 겹치게. 이쪽이 좌측이고 이쪽이 우측이라고 본다면은 민주당, 야당은 이쪽에 이렇게 산봉우리가 있고 자민당은 이렇게 중심축이 이제 우측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민당이 우경화되면서 산이 이동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못 견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자기는 이쪽이 아니었는데 자민당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그나마 민주당이 있으면서 자민당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숨길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 이 뿌리가 이렇게 옮기니까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자민당을 이동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일본의 국회의원이 한 얘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와라는 거는 이게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여튼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옳은 거예요. 이 소수가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4년씩 5년씩 걸리고 30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고발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할 때요. 한국은 옳고 그름을 많이 따져요. 왜 그러냐? 그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한국은 약간의 선비 문화가 있어요. 주로 공자월, 맹자월, 4대 성인이 얘기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맞춰가지고 옳고 그름을 재단한다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유교 문화네. 이게 유교 문화의 부정적인 요소도 엄청 많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뿌리를 내렸어요.
지금도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꽤 나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옳고 그름을 중시해요. 그래서 선비의 대쪽 같은 성격 이런 걸 한국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어떠냐 하면요.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예요. 사무라이 문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겠어요? 사무라이는 누가 더 세냐. 그래서 항상 전쟁이 펼쳐지잖아요. 가장 힘센 사람이 쇼군이 되는 거고 지역에 영주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주들이 힘이 세지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하는 거죠. 그 일본은 오랫동안 600년 가까이 사무라이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요 여전히 그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잘못되면은 한국인들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높은 사람 비판하잖아요. 너는 아직 그 수준도 안 되는 놈이 무슨 장관을 비판해. 네가 장관이 된다면 장관 비판해. 이런 얘기들이 일본에는 이게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비판을 하면은 그런 비판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내 얘기를 했는 건데, 일본 사회는 사무라이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힘의 논리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은 질서를 되게 중시해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웬간하면 따릅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지금 옳지 않다 싶으면은 막 그렇게 비판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 시끄럽지,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가 되어 온 거예요. 하나씩 받쳐내 온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민주화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현상들이 민주화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나는 일본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질 않아요. 어떤 국가야?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가부키가 어떻습니까? 화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본질을 완전히 숨기잖아요. 화장 지우고 나면은 속은 전혀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국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요타 이런 문제라든가 사기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일본의 큰 문화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이상하게 보죠. 일본 사회는요, 국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일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고 한국 사회는 디지털 사회다. 우리 옛날에 우리 종이 있었잖아요. 그걸 들고 다녀요, 일본 사람들이.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닙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디지털화가 되겠어요, 일본 사회가? 그럼 이런 게 일본 정부가 리더십이 추진력이 있느냐?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할 때 일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고 한국은 디지털 사회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것이고, 그래서 한일 역전이 벌어질 것이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일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고 한국 사회는 디지털 사회다. 이 얘기를 이제 풀어나갈 텐데,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화 하기 위해 가지고 컨설팅을 많이 받아요. 그게 지금 무역 적자가요 4조 7천억 엔이에요, 1년에. 이게 일본이 지금 작년 한 해에 외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뿌린 돈이 5조 3천억 엔 정도래요. 5조 3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가지고 번 돈을 일본 디지털을 나가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 회사에다 지불하는 돈이 그거 벌어다가 여기다 다 꼬라박는다는 거죠.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사회를 디지털하기 위해서 뭐랄까 컨설팅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매년 배정한다는 거예요. 계속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근데 일본 사회가 왜 그렇게까지 됐냐니까 일본 사회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발달돼 있어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중앙에서 막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요. 어때요? 한국 사회는 어때요? 옛날부터 나라님이 있었잖아요. 임금이 있었잖아요. 임금이 전국으로 다 내가 관료를 파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통제가 다 돼요. 뭘 하라 공문을 띄우면 그걸 일사불란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봉건사회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봉건사회는 어떠냐? 각 지역의 영주들이 힘이 세가지고 거기서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에 쇼군이 있으면은 이 쇼군하고의 관계는 뭐냐? 이 쇼군을 인정해주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세금을 납부하고 반역 안 하겠다는 증거 제시해주면은 형성이 돼요. 반역 안 한다는 증거로 자녀 한 사람을 쇼군이 사는 그 막부에 생활하게 해요. 인질이지, 인질. 그렇게 해서 이 형성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은 전국에서 쇼군일 때도 이 쇼군이 관리를 지방에 파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성장한 번주, 영주죠. 이 사람이 거기에서는 장군인 거죠. 거기서는 장대인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제가 될 수밖에. 일본 사회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엄청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 지방자치제가 발달되는 건 뭐냐? 중앙 통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 사회는 전국이 통일해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지방자치제가 1741개인데 서류 양식이 1741개 양식이 다 달라요. 그게 왜냐? 지방자치제별로 뭔가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중앙에서 뭔가 하나의 지침을 딱 내려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포맷을 하나로 통일하자고 뭔가를 제시하면 그렇게 했을 텐데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디지털화 될 때 일본도 그러면은 이게 중앙에서 어떤 포맷을 하나 만들어서 전국으로 쫙 뿌려야겠다.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디지털청이에요. 그게 2022년도에 9월 달에 만든 디지털청이라고요. 그러면 디지털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청이 총무처라든가 뭐 경제산업성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뭐 지시를 해가지고 서류를 통일한다든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일본 사회는 다떼와리 교세라는 게 있어요. 다떼와리 교세. 칸막이 행정. 다떼와리라는 게 이거예요. 칸막이. 그러니까 이게 칸막이 행정이 아주 유명해요. 뭐냐? 서로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간섭 안 한다는 거는 각자 도생, 따로 노는 거죠. 이게 디지털 하는데 아주 큰 장벽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디지털청을 만들었는데, 그럼 디지털청이 예를 들어서 강력한 총리가 있어가지고, 총리가 막 거기에다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디지털청의 톱이 말하는 얘기를 모든 청이 들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청 만들 때 그 당시 누구였냐면 총리가 스가 총리였어요. 스가 총리가 아베가 총리할 때 관방장관을 8년 넘게 했잖아요. 관방장관은 관료를 통제하는 자리였어요. 그 8년을 넘게 관료를 통제했기 때문에 이 관료 통제하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나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까 관료 통제하는 데는 나름대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다 해가지고 이 디지털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엄청난 힘을 부여해가지고 총리 백 믿고 강하게 밀어붙여 이렇게 추진했어요. 그랬는데 디지털청이 출발하는 그 다음날 총리를 그만둬버렸네. 이게 일본의 운이 안 따르는 거예요. 디지털청이 그냥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디지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디지털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포맷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서 전체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고 출발한 게 디지털청인데 디지털청이 출발하자마자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될 스가 총리가 사임해버리고 지금 현재 총리가 들어섰는데 지금 현재 총리하고 스가 총리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가 총리가 만든 디지털청이 서자인 거죠. 이 현재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매하죠. 그게 힘이 실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그 디지털청장을 누구를 앉혔냐니까 고노시를 거기다 앉혔어요. 고노시 그러면은 차기 총리로 유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인기도 좋고 그 사람이 뭐 트위터를 그렇게 활용을 잘해가지고 트위터 팔로워가 그렇게 많아요. 이 사람이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나 뭐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차기 총리 막 이렇게 이제 얘기 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거기 디지털청장에 앉혀놨다고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이 사람이 굉장히 불도저 같고 막 성격이 아주 그 모난 면도 있지만 추진력이 엄청나다고요. 그래 마구 밀어붙였는데 이게 디지털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밀어붙인 게 뭐냐니까 마이넘버 카드를 밀어붙였어요. 마이넘버 카드가 뭐겠어요? 우리로 치면은 주민등록증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이 없었던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인터넷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정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인정할 때 항상 주민등록 번호가 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없으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발전하기 힘든 거야. 안 그래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인터넷 하면 그 디지털 사회에 들어가서 해주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넘버 카드를 이제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면은 일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이게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면은 국가가 나의 개인 정보를 거기다 다 기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디지털을 잘 안 가는지. 일본 사회는요, 국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2차 세계대전을 치렀죠. 국민들을 동원해가지고 궁지로 몰고, 국민들을 사지에 몰고, 그랬던 소위 말하는 지도층들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사죄 한마디 없이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쟤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쟤들이 또 컨트롤하는 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 정보를 국가한테 넘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넘버 카드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마이넘버 카드 초기에 추진할 때 했어요. 30, 40%, 50, 60%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100%가 돼야지 국가가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갖고 뭘 할 텐데 60%밖에 안 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냥 만들었는데 장롱 속에 그냥 카드가 꽂혀 있는 거예요. 활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발급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권호 씨가 이제 장관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마이너ンバ 카드를 엄청나게 밀어붙였어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이걸 등록하면은 5,000엔 준다 그랬어요. 5,000엔. 우리 돈으로 한 뭐 4, 5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2만 엔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80%까지 올라갔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민등록증 만들어주는데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20만 원 가까이 준다 그러니까 안 하겠어요? 할만하죠? 그래서 쫙 8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아직 100%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냐 하니까 저거 뭐 돈 준다니까 만들어 놓고 그냥 안 쓰고 그냥 장롱에 처박아 놓으면 되지 뭐. 그래도 되면 20만 원은 그냥 공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건강보험증 있잖아요. 건강보험증 카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 종이 있었잖아요. 그걸 들고 다녀요. 일본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그냥 카드 하나 만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못 하는 거지. 우리는 어때? 그런 거 안 가져가도 병원 가면은 다 주민등록 번호만 알려주면 그 안에 전부 정보가 다 있잖아요. 일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마이너ンバ 카드에다가 이걸 합치시키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거 다 폐기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마이너ンバ 카드만 가지고 이거 다 하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강제로 돼버린 강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너ンバ 카드를 발급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 사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언제 그런 얘기 없었잖냐?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카드 만들었겠어? 안 만들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본을 해가지고 이 사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자기 주민등록, 자기 번호를 마이너ンバ 카드를 떡 넣었더니 딴 사람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심각하잖아요? 딴 사람 그 병력 같은 게 쭉 나오는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곳곳에서 벌어지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합치한 거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총리의 인기가 팍 떨어졌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디지털화가 되겠어요, 이런 사회가? 가장 기본인 이 자체가 인정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 은행 구자 넘버도 여기다 갖다 붙일 거고 온갖 그 개인 정보를 다 갖다 붙일 거고 그럼 국가가 그걸 다 파악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국가가 나를 코 깨고 이제 끌고 다닐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국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죠. 여기에서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이. 이게 서무사에 가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잖아. 그거 하고도.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만든 게 언제입니까? 60년대 초반에 63년이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만들 때는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왜 그때 만드느냐 하면은 북한에서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간첩단이 넘어왔었어요. 그때 난리 났었어요. 김신조라고. 그래가지고 얘들을 검거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모든 국민들이 주민등록 만드는 거예요. 왜? 신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 지나가면 딱 맞고 주민등록증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첩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을 거니까 쉽게 그냥 판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주민등록증을 한꺼번에 싹 만들어버렸고 60년 초니까 뭐 개인 인권이고 뭐고 이렇게 발달 안 됐던 때라면 인식이 별로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한꺼번에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24년도 일본에서 이게 개인 인권 문제하고 국가와 관계 이런 것들이 복잡한 거예요. 굉장히. 쉽게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기초적인 인정할 수 있는 기본 주민등록번호 같이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통일해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화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기술자들이 되게 귀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엄청난 임금을 준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대면 벌써 한 1억이 넘어가요. 1급 그 디지털 전문가들은.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0대 대학생들이 일괄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이 똑같아. 22만엔 3만엔 거래요. 22만엔 3만엔. 지금도. 그럼 우리 돈은 얼마예요? 200만 원 차이인데요. 근데 이게 서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라는 것만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 돈 받고 알아서 막 열심히 뭘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괜히 엉뚱한 짓 하고 뭐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떨어지는 거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자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발휘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술 개발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디지털화로 넘어가려니까 디지털 기술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술자가 어디서 나오나 이거예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이제 높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어쨌든 이런 친구들은 대기업을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제 취직을 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기업 전체가 이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자가 없어요.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 있잖아요. 관공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디지털화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짜려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죠. 이 소위 말해서 이 기술자들은 소규모의 어떤 그 기술자들만 고용하는 IT 제공업체, 그런데 취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SOS를 치는 거죠. 우리 이거 플랫폼 만들어 달라. 관공서에다 다 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걸 컴퓨터로 다 뭘 작업을 하려면은 그걸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이 회사에다가 막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너희들 알아서 해주라. 그걸 업체 고정이라고 그래요. 고정. 그 업체에게 모든 걸 몽땅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업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완전히 빨대 꽂는 거죠. 빨대 딱 꽂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3년 정도 이제 자기들이 하면 다음에 또 이제 재계약을 한다거나 뭐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모르니까 정말 허접한 거 만들어 놓고도 엄청나게 고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어쨌든 뭔가 좀 해야겠다 하고 나온 게 디지털청인 거예요. 그게 왜냐? 모든 관공서나 이런 데서 하나의 업체가 좌지우지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여기는 빨대 꽂아놓고 자기들 좋은 방향대로만 다 만들어버리니까 효율성도 없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 경쟁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요. 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자기 거예요. 이 업체 건 거예요. 이렇게 운영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매년 사용료만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뭔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일본 관공서에서도. 그래서 디지털청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디지털청을 만들어서 뭘 제일 먼저 하려고 그러냐니까 이 소위 말하는 빨대 꽂는 기업들부터 먼저 빨리 퇴출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유 경쟁을 붙여야겠다. 그리고 아니면은 또 클라우드 같은 식으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기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디지털청이 저 모양이니까 이게 진행이 되겠냐고요.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기술자 양성이 별로 안 됐어요. 왜? 기술자한테 메리트가 전혀 없으니까 굳이 그 기술을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위에서 하라는 것만 하지 뭐 특별히 위에서도요 잘 모르니까 아까 말한 디지털 뭐 이런 것들은 외부 업체에다 다 맡겨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 전문가가 없잖아. 니도 나도 책임자가 아니야. 책임 맡으면 맡을 그 시기만 딱 책임자지. 뭐 인사이동 있으면 뭐 바이바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업체가 정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거기다가 비밀 같은 것도 심어 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를 바꿀 수도 없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은 얘들이 이걸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몽땅 다 폐기시켜버리고 새로 만들든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모를까. 있는 거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새로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업체를 계속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디지털청을 만들어서 이거 확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외부 미국의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자유 경쟁을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던져서 해야겠다. 뭐 그런 계획들도 다 세우고 했는데 디지털청이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제대로 굴러가질 않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이상하게 보죠. 아니 해외여행이 저렇게 많은데 가서 뭐 요즘은 누가 현금 들고 다닙니까?
카드로 한국이나 중국은 전부 카드로 다 되는데 일본은 가면은 한국보다 더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카드 되겠지 하고 카드만 들고 갔다가 낭패보는 경우들 많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행 안내서 같은 데서 현금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금도 뭐 준비를 하고 가죠. 그런데 그럼 이제 일본에서 왜 현금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요인이 한국에서 카드 쓸 때 카드 많이 쓰도록 유인했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정부가. 카드 많이 쓰면은 연말 정산 때 몇 프로 카드로 쓴 거 뭐 100% 까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세금 면제 혜택을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도를 했다고요. 세금 낮춰주는. 그건 뭐냐? 정부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카드가 다 등록되고 카드로 쓰게 되면은 투명해지잖아요. 우리는 금융실명제도 있잖아요. 금융실명제에다가 카드를 딱 자기 이름으로 딱딱 쓰면은 이 사람이 올 한 해 동안 어디에다 어떤 돈을 썼는지 딱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가게에서 뭘 먹었는지 딱 나오니까 가게가 옛날에는 대충 좀 이렇게 얼버무리고 수입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카드 쓰면 완전히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명확하게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부자가 됐어요. 옛날보다.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세금이 명확하게 그치니까. 그러면 이거는 돌려서 얘기하면 일본은 어떠냐? 세금이 제대로 안 그치는 거예요. 사실은 세금 안 내려고 카드 안 쓰는 거라고 나는 봐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디지털화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카드사가 중구난방이에요. 얘기했잖아요. 그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카드사를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줘가지고 한 몇 개 정도의 카드사가 딱 하도록 하면은 그래가 대형으로 하면은 이 소위 뭐 수수료가 다운될 텐데 중구난방으로 막 만들어 놓으니까 이 카드 회사가 그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카드 쓰면 막 2%, 3% 내지는 어떨 때는 5%까지도 막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카드 쓰고 싶겠어요? 현금을 쓰지. 현금 쓰면 그 돈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게 자기도 수수료도 내야 되니까. 이제 사용자와 업체가 같이 수수료를 내니까 카드 쓰고 싶지 않죠. 카드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되게 많죠. 그런 면에서 내가 볼 때는 일본이 지금 사실은 세수가 그렇게 국가 예산이 반, 50%, 60%밖에 안 거쳐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전부 카드를 다 쓰게 90 몇 프로 쓰게 하잖아. 이게 세수가 한 8, 90%는 거칠 거라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정부는 반드시 이거 디지털화 해가지고 다 카드를 쓰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 이제 우리 정부가 했듯이 처음에는 카드를 쓰게 되면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정도로 뭔가를 유인 요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마이너ンバー 카드 만들 때 2만 원씩 주니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일본 정부가 리더십이 과연 이 정도 추진력이 있느냐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전기가 단절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사용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 같은 것들을. 그러면 이제 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금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잖아요. 아무리 지진이 오더라도 장롱 속에 넣는 그 돈은 꺼낼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요인은 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전 국민한테 지진이 과연 몇 프로나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큰 요인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게 그래서 나는 세금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가 내 사업이나 소위 말해 금전적인 이걸 깔끔하게 나를 쳐다보는 거 싫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도 안 됐으니까 카드 이런 거 쓰는 게 그 금융실명제 안 됐으면 카드 다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남의 명의로 써가지고 뭐 그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정확히 어떻게 사업을 했고 어디에다가 돈을 썼고 어디 기업에서다가 어디 업체에다가 내가 돈을 지불했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금융실명제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디지털화의 장벽이 금융실명제에 돼야 되고 마이너ンバー 카드가 명확히 돼야 되고 이런 어떤 허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이거는 벌써 옛날에 다 한 건데 일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진국이에요. 일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단히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은 지금 현재 모습은요. 동남아보다도 뒤처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앞으로. 태국보다도 뭔가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태국이나 동남아는 지금 계속 발전해 나오잖아요. 중국이 디지털화에 첨단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지킬 게 없으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바로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공산주의니까 뭐 그냥 마구 밀어붙여버리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동남아도 어느 정도는 밀어붙일 게 국가가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나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 그러면 이제 일본을 앞서가는 거죠, 앞으로.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되면은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전문가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한국이 일본을 이제 따라잡았고 이제 1인당 GDP에서 일본을 능가한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일본이 정체되어 있고 한국은 발전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여기에서 한국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잘 됐다. 글로벌리제이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영어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리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국내 시장으로 자꾸 내부 지향적으로 움츠러드는 거예요. 일본 사회 전체가. 그래서 일본이 갈라파고스화 된다, 갈라파고스 된다는 얘기가 여기 영어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게 되면 외국인들하고 엄청나게 커뮤니케이션도 쉽게 뭐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 외국인 두려워합니까? 안 해요. 영어 못해도 막 손짓발짓 하면 길 안내도 해주고 다 해요. 그리고 또 웬간하면 가벼운 영어는 다 한다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 오면 달아나기 바빠요. 하여튼 외국인 영어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현상들이 가지고 있다. 이게 결국은 일본이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 게니치 같은 일본의 아주 분석가, 학자이기도 하고 대학의 무슨 책임자이기도 한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가 딱 IT하고 영어 이 두 개가 한국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한테 밀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나는요, 일본 영어 발음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처여사, 사자라 그래요. 사자. 대처여사를 사자라 그래요. 처음에 사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메가드를 뭐라 그래요? 마카사라 그래요. 영어를 발음이 그렇게 마카사로 나오는 거예요. 맥도날드를 마그도나르도. 이렇게 발음하면은 외국인들이 알아듣겠냐고요. 내 처음에 일본 가가지고요. 커피 오네가이시마스. 커피를 못 알아들어요. 고이. 일본말로 고이거든요. 고이 오네가이시마스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처음에는 커피를 못 알아들어요. 얘가 왜 못 알아듣는지를 몰랐어요. 왜? 일본말로 커피 오네가이시마스 명확히 일본말을 썼기 때문에 하는 게 나는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커피를 못 알아듣나? 그래서 고이 오네가이시마스 하니까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야, 심각하다. 한국말은 그 한마디로 자음과 모음이 많아가지고 이게 조합이 무한대까지 2만 몇천 개까지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웬간한 발음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어라든가 본토인들이 내는 발음을 거의 정확하게 우리말을 막 조합해가지고 다 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그 발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표기가 안 되니까 표기가 안 되면 그 말이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마쿠토 나르도 사자, 마카사 이러지요.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되고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국이 경쟁력이 일본보다 압도적인 게 디지털화가 되고 영어가 된다. 이게 다 한글하고 관계가 있어요. 디지털화는 한글, 자음, 모음 다다닥 치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치면 막 그대로 그냥 가잖아요. 근데 일본어를 치면은 변신을 해야 되고 한자로 변신을 하려면은 나는 지금도 내가 컴퓨터에서는 거의 아무 문제 없이 일본어로 치는데 가끔 가다가 모르는 단어는 또 좀 찾긴 하지만 한 90%, 95%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핸드폰에서는 일본어 전혀 사용 안 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거 치는 것도 그렇고 변신하는 게 아주 질려버려요. 그 변신하는 거 내가 설명하자면 그것도 몇 개 되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쉽지는 않고 어쨌든 한 10배는 한글로 치면 빨라요. 핸드폰으로 만약에 전신 보낸다. 10배 빠르다 보면 돼요.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문맹률이 30% 가까이 된대요. 문맹률이. 이런 얘기 하면은 에이 이 박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일본에 무슨 문맹률이 30%. 그게 뭐냐. 핸드폰 같은데 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문을 몰라서. 일본말은 반드시 한문이 있잖아요. 한문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전달돼. 그냥 가타카나 히라카나만 써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문을 모르니까 이게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 30% 가게 된다. 한국은 이 한글 때문에 IT화가 급속도로 진전이 가능했고 거기다가 빨리빨리 문화가 있으니까 이게 한마디로 디지털화가 전 세계 톱 클래스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언어가 너무나 이 디지털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영어보다도 훨씬 좋아요. 영어는 T하고 S하고 막 갖다 붙이면은 그 다음에 A가 아도 되기도 하고 뭐 어도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은 아는 아고 어는 어잖아.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찬양하잖아요.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유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한국인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아는 입장에서는 나는 중국어도 공부했고 일본어도 공부했는데 두 언어를 한글하고 비교하면은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발음 같은 것도 한글이 거의 모든 걸 다 표기할 수 있으니까 영어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국이 영어 교육을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는 잘 한 거죠. 방향성을 잘 잡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앞으로 미래는 일본보다 훨씬 밝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투표 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써야 돼. 70번, 80번 노인들 다 써야 돼. 거기서요, 획수가 이제 뭐 이상하게 되면은 무효 처리돼 버려요. 투표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일반 국민들하고 자민당 세습 의원들의 생각이 전혀 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했던 가업을 물려받은 거라고요. 이게 일본의 현재 자민당의 모습이라고 본다면은 내가 왜 일본을 비판하는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보통 40%대도 있고 완전히 이제 국회의원들 전체 해산하고 난 다음에 할 때는 뭐 50% 넘을 때도 있긴 있는데 그 외에는 뭐 30% 될 때도 있고 40% 50% 그 정도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니까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는 이유가 자민당은 어쨌든 일왕을 되게 중심에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 보수 정치가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왕을 중심에 놓고 하면은 그 보수 우익들은 기본적으로 자민당을 지지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자민당 지지하는 거죠. 그게 한 25%에서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왕을 중심으로 놓고 일본의 전통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기존에 해온 거, 뭐 전쟁도 더 긍정하고 옛날에 일본이 해온 어떤 여러 가지 뭐 우리로 보면 악행이지만 절대 악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조상들이 일본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몸바쳐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보수 정치가들, 우익들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25%에서 30%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집토끼 요것만 확보하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해요. 너희들 안 나왔으면 좋겠다. 투표장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마인드가 더 강한 거죠. 자기들 그 집토끼들은 열심히 나오게 하는 거죠. 아베 총리 때를 예를 들면은 아베 총리가 뭘 어떻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잘못돼가지고 여론 비판이 막 강하잖아요. 해산해버려요. 해산해버리면은 아베 총리가 해산하고 나서 투표를 하면은 아베를 지지하는 우익들 왜 아베를 우익들이 지지했냐면은 무조건 아베는 헌법 개정하겠다 그랬어요. 우익들은 아베가 99% 개판 쳐도 좋아. 헌법 개정만 해줘. 그러면 전폭적으로 너 지지할게 이거예요. 근데 아베가 헌법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립서비스를 해요. 그거 하는 순간 우익들은 전부 100% 무조건 아베 찍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헌법 개정하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정치가가 더 물어요. 왜? 과거에는 헌법 개정하겠다 그러면 완전히 한마디로 집중포화를 받아요. 언론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미친놈 그랬어요. 헌법 개정은 터부시 됐어, 일본 국민들한테. 왜?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국민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패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메가드가 정치하면서 완벽하게 그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헌법 자체가 헌법 구조, 군대를 못 갖게 해버린 거.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진보 세력들은 다 모든 거 다 잃어버렸지만 헌법 구조 하나 가진 그 하나로 그나마 위로를 삼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또다시 두 번 다시 동원돼서 개죽음 당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제 그 하나만 정말 믿는 건데 그걸 지들이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렇게 국민들에게 몹쓸 짓을 했으면은 근신하고 헌법 개정 이제 안 하겠다. 그렇게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자민당이 만든 헌법 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민당이 그렇게 했으면 이제 그게 대해서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아베 때 헌법 개정하겠다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헌법 개정에서 뭐 하겠냐. 한마디로 한국 좀 손 좀 봐주고 싶고 그 다음에 중국 뭐라 그러면 뜨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악스러운 일이지. 지금 현재 일본의 그 군사를 해가지고 자위대 해가지고 중국하고 전쟁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국은 핵무기가 200몇 개나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거에. 그런데도 우익들은 헌법 개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국가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가 군대가 없다는 것 자체는 거세당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이건 치욕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내시를 보는 것 같은 마인드인 거죠. 보수 우익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헌법 개정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아베를 몰빵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아베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뭘 좀 하다가 잘못됐다. 여론이 비판이 심하다. 그럼 해산해버린 거예요. 해산해가서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우익들 25% 30%는 반드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율이 40% 50% 되면 누가 이기겠어요? 자민당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5% 30% 빼고 나머지 10%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야당 찍어봐야 이게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투표장에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투표 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써야 돼요. 직접. 그런데 일본인 이름 봐서요. 한자로 내 자식 있는 건 되게 어려워요. 어떤 거는. 그걸 70번, 80번 노인도 다 써야 돼. 얼마나 어렵겠냐. 거기서요. 획수가 이제 뭐 이상하게 되면은 무효처리 돼버려요. 근데 나는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투표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앵간하면 투표하지 마세요. 귀찮은 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붓뚜껑 같은 거 이걸로 가지고 찍으면 되잖아요. 1번 찍을까 2번 찍을까 3번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고 간단하잖아요. 탁 찍고 그냥 말아서 넣으면 되는데 근데 왜 일본은 그럴까요? 괜히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게 좋겠구나. 투표율이 낮으면 좋겠구나. 그게 딱 아는 순간 이게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일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내가 가서 투표해도 절대 안 바뀌어. 내가 가서 투표하면 뭐하나? 안 바뀔 텐데.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야당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야당 세력이 무너져 버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얘들 찍어봐야 사표나 가까운 거고 그렇다 해서 뭐 여당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찍어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표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스템적인 것도 있지만 찍어봐야 변화될 게 없다는 이 절망감, 이거는 야당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야당이 언제 무너졌느냐? 2012년도 무너졌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때 야당이 정권 잡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자민당이 정권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 했던 거 이상으로 잘 대처했으리라고 나는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정도의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자민당이라고 해서 제대로 대응했을 거라고 나는 보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아베가 이제 그것 때문에 대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걸 막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자민당이 정권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야당을 계속 그걸로 가지고 공격해요. 쟤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다. 제대로 대응 못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게 쇠뇌된 거예요. 일반 국민들도. 민주당은 완전히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 찍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아베가 완전히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비판받으면 해산해버려. 해산하고 새로 국회의원이 되잖아. 그러면은 봐봐. 선거해가지고 내가 인정을 받았다 이거야. 그럼 그거 잘못해서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장에 가봐야 의미가 없다 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자민당은 거의 세습 의원들이 주류라고 보면 돼요. 전체 자민당 의원 수 중에서 30%에서 40%가 세습 의원이라고 봐요. 부모 중에 국회의원이 있거나 장인 장모 중에 국회의원이 있거나 정치가가 있거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에 정치가가 있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친척 중에도 사촌 정도까지일 거예요. 가까운 친척, 6촌까지 정도인가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 정치가들 그 지역구를 물려받는 거예요. 요걸 이제 세습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여기 정치하고 그 아들이 다른데 무슨 지역구에 가서 새롭게 거기서 뭐 국회의원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세습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지역구의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요걸 세습이라고 하고. 세습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세습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의원하고 세습 의원하고 차이가 뭐냐니까 처음에 후보로 선정될 때부터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당, 야당 지금 막 이제 공천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공천 굉장히 그게 민감하잖아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막 해야 된다.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느 공정성을 가지고 선출하려고 그래요. 일본은 어떠냐? 그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 소수 인원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 의원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국회의원 했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손이 굽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여기서 뭐 오랫동안 국회의원 했으니까 뭐 잘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때부터 벌써 이제 후보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공정성이라는 게 별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역구가 세습 의원 입장에서 보는 선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국회의원으로 밀어줬던 그 후원자들은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핏줄이 누가 오든 그 사람을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 오랫동안 했는 국회의원, 거물급 국회의원을 치면 이 사람은 번주로 보는 거예요. 번주.
옛날에 영주 같은 거. 옛날에 영주 밑에 뭐 농로가 있었죠. 영주의 식솔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 사람을 찍어줬던 그 후원 세력들은 봉건 영주의 납을 농로 같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본 사회는 지금도 봉건 사회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안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화장만 했지, 화장 지우고 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 세습 의원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엄청 든다 그래요. 선거하는데.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국회의원 하잖아요. 당에서 지원이 거의 없답니다. 우리는 당에서 지원을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선거 자금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그 다음에 국고 지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완전히 그렇게 막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돼요. 근데 일본은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정당에서는 거의 지원이 없어요. 완전히 혼자서 다 그 얘기를 여기 자민당 국회의원 2번 했던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시작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마라톤에 있어서 20km 정도 먼저 출발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습 의원은 이미 20km 정도 뛰어간 시점에서 스타트 이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 그게 말이 돼? 완전히 고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동질화되어 있는 자민당 전체가. 그러니까 지극히 보수적인 초극보수라 그러죠. 그 일본이 안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온 거,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생각, 아베가 특히 그랬잖아요. 기시 노부스케, 그 A급 전범 용의자였던 3년 반을 감옥 살았던 기시 노부스케를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가 얼마 전에 총리를 8년 몇 개월 했단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 그 사람한테 옛날에 무슨 A급 전범 운운하면 씨알도 안 먹게 돼가요. 한국에서 아무리 A급 전범이고 A급 전범이 어쨌단 말이에요. 제일 존경하는 우리 할아버지가 A급 전범에 가까운데 그렇게 있다가 사면 받아가지고 총리까지 했는데 A급 전범이 뭐냐? 그런 사람들이 세습을 하는 그게 자민당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고 그래요. 일반 국민들하고 자민당 세습 의원들의 생각이 전혀 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야당 의원이 한번 얘기한 게 국민들 생각은 1도 안 할 거라고. 거의 제로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업을 하는 거예요. 가업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했던 가업을 물려받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업을 물받아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치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지 자기도 총리도 되고 하니까 잘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자기 관점에서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 거지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습 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기시다 총리 자체가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국민들한테 내가 뭘 하겠다고 명확하게 하면서 리더십을 막 발휘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 도대체 뭘 하려고 총리인지 모르겠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로서는 총리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우리도 한국의 정치가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잖아요. 대통령이 된 걸로 만족하는 거야. 이 사람 총리가 된 걸로 총리 오래 하는 게 그게 유일한 희망인 거지 국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로 되기 전에 지지도가 2% 정도 됐어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저 인간이 총리 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기시다가 총리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총리 돼봤자 할 게 없으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니까 외무성 장관을 한 적이 있잖아요. 5년 넘게 했어요. 그때 이미 다 봐버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하는 알맹이가 없고 핵심이 없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세습 정치가들 사이에 두드러지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정치가가 되는 게 그 목적인 거지 정치가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가업이야, 가업. 직장인 같은 거지, 한마디로. 자기 가업을 이어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현재 자민당의 모습이라고 본다면은 내가 왜 일본을 비판하는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경악스러운. 내가 같은 사람이 현재 일본 보고 있으면은 옛날에 내가 유학할 때 일본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세상이에요. 일본은 저렇게 해서 안 망하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부자 망해도 3대를 간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보고 있으면은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 낮아지는데 몇 가지 이제 방금 그런 것, 그게 가장 치명적이겠지만 두 번째는 아까 마이너버 카드 만든다고 막 은비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마이너버 카드는 막 하려고 밀어붙이는구나. 그거 하나는 이제 뭘 하려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까와 같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권 날아간다는 얘기가 글들이 꽤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날아가고 계속 저렇게 지지분열하게 끄는 이유가 뭘까? 다음에 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래 간다. 일본의 총리는요, 미국에서 넣어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하토야마 총리가 그랬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기시다 총리는 미국에 완전히 동조하잖아요. 한미일 공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그게 든든한 뒷배경이라고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을 비서로 채용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막 집중포화를 받았어요. 나는 그때 총리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비서에 앉힌다는 게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거 아닌가?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들을 정말 나는 그때 이해 안 갔거든.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뭐 총리실에 지 친구들을 불러다가 거기 친구들 쫙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그게 밖으로 유출됐어요.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지. 그 망나니 짓이지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끄떡도 없어요. 그 사람이 또 국회의원 될 거고. 와 놀라운 게 능력이 중요하지 않대요. 네 집 자식이냐가 중요하대. 선거에서. 일본이 봉건시대하고 이어지고 있다고. 1940년 체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 1940년 체제가 뭐냐?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를. 모든 게 여기하고 연결돼. 자, 여기 이거 얘기 나오니까 또 하나. 왜 기업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많잖아. 관료도 많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로 변신을 안 하는가? 거의 없어요, 일본에서. 왜 그런지 알아요? 방금 세습 의원들 있잖아요. 세습 의원들이 주도권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기업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공천권을 받았다. 그러면 사표 내고 나와야 되잖아요.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나갔는데 떨어져 버리잖아. 돌아갈 데가 없어. 직장에 돌아갈 수가 없어. 왜? 종신고용에서 자기가 스스로 뛰쳐나간 거야. 그 다음에 연공서열이잖아. 연공서열에서 이미 이탈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다른 회사에 간다. 그러면 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연공서열에 자기는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라는 이 기업의 그 문화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인재의 그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지금 현재 일본의 기업의 저생산성과 직결된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기술자들 있잖아요. 디지털 기술자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외부에서 만약에 특채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특채를 할 때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줘야 되면 이 사람은 그 종신고용 연공서를 어디다 끼워 넣어야 될 건가?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 톱니바퀴 기술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거기서 그 기술 가지고 특채됐는데 들어와서 딱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고 나면. 그래서 기술자가 그 회사에 직원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전체가 디지털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연공서열 그 다음에 종신고용 이 문제 때문에 기업에서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계속 그 자기가 국회의원 될 자신 있으면 모르겠는데 세습 의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총리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세습 의원들이 다 차지해요. 총리는 거의 다 세습 의원이라고 보면 돼. 최근에 열 몇 명 중에서 한 사람이 스가 총리가 세습 의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 아니었다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근데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세습 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솔직히 말해서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됐는데 장관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총리도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게 들어가지고 뭔 영화 보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